때는 조선 후기, 가뭄과 흉년이 겹치고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에 달해 백성들의 삶이 잿더미처럼 쓰러져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이곳 백성들의 시름은 특히나 더 깊어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임금의 특명을 받은 젊은 암행어사 이수현이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이 마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한양의 명문가 자제였지만 그의 깊은 눈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세상의 시름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죠. 마을 장터에 들어선 그의 눈에 포졸 여럿이 한 늙은 농부를 둘러싸고 몽둥이 찜질을 하는 험악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라는 세금은 안 내고 어딜 감히 도망을 쳐. 아이고, 나리. 도망이라니요. 낼 세금이 없어 며칠 말미를 달라 사정했던 것뿐입니다. 매를 맞고 쓰러진 노인의 어깨가 가여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 묻은 소복 차림의 한 처녀가 포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제발 멈춰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이미 세금을 내셨습니다. 장부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으니 부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시끄럽다, 이년아. 감히 관아의 문서를 의심하는 게냐. 썩 비키지 못할까. 암행어사 이수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그 지극한 효심 또한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현은 신분을 감춘 채 포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들. 보아하니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한데 그 장부를 잠시 내게 보여줄 수 있겠소? 뭐라? 당신이 뭔데 감히 관아의 장부를 보겠다는 거요?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억울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소. 만약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백성이 아니라 관아에 있는 것이니. 이 자가 미쳤나? 양반 체면에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어서 꺼지시오. 만약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노인의 진술을 받아 한양 사원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겠소이다. 그때 가서 노인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대들은 그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사헌부라는 말에 포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품에서 세금 장부를 꺼내 수현에게 건넸습니다. 거참, 별것도 아닌 일로 사원부까지 들먹이실 건 뭐람. 자, 여기 있소. 얼른 보시고 돌려주시오. 수현은 장부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금세 허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건 상평청의 정식 직인이 아니라 사사로이 위조한 가짜 직인이군. 게다가 작년 연호가 찍혀있지 않소. 이는 작년 징수표로 이중 징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요. 수현의 말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도 얼마 전에 또 세금을 걷어갔소. 이건 너무하지 않소. 흉년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황한 포졸이 수현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려다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재빨리 집어든 처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장부의 맨 뒷장이 뜯겨져 있습니다. 무언가 숨기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잇, 오늘은 재수가 없군. 두고 봐라. 저 영감탱이는 기필코 관아로 끌고 가 곤장을 쳐줄 테니. 포졸들은 사람들의 원성을 뒤로 한 채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물러가자 처녀는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요? 괜찮다. 서연아. 너무 걱정 말 거라. 하지만 노인은 심하게 맞은 탓인지 딸이 부축해도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 노인의 반대편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신세를 졌구려. 네 신지는 모르나 정말 고맙소,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큰 봉변을 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이오. 3년째 흉년이 계속되면서 관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리는 것은 처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버님부터 댁으로 모십시다. 제가 부축해드리지요. 수연은 처녀, 서연과 함께 아버지를 부축해 그들의 초가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노인을 눕히고 수현이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이렇게 큰 신세를 졌는데 그냥 가시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소. 누추하지만 저녁이라도 드시고 하룻밤 묵어 가시면 어떻겠소? 아닙니다. 괜찮으니 염려 마십시오. 제발 그리해 주시오. 이것이 저의 성의입니다. 수현은 노인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보리밥과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선비님,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셔요. 고맙소. 잘 먹겠소이다. 수현은 좁은 방 안에서 부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선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늘 악한 자들에게 당하며 사는 세상에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연은 답답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잠이 오지 않으셔요.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소. 오늘따라 유난히 별이 많구려. 그러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 별을 보며 이 마을 밖의 다른 세상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곳과는 다를 줄 알았지요. 그래, 그대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소? 제가 본 세상은 기울어진 세상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는 세상이었지요. 하지만 아주 가끔 선비님처럼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줌의 선이 있기에 세상이 아직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연은 서연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 한자 배워본 적 없는 시골 처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통찰력이었습니다. 그 한 줌의 선 때문에 세상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선이야말로 세상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셈이지요. 그 선마저 끊어진다면 세상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수연은 자신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이치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그녀를 보며 오히려 가르침을 얻는 듯 했습니다. 낭자에게 크게 배웠소. 그대의 통찰력은 나보다 깊고 넓은 것 같소이다. 과찬이십니다. 저야말로 선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그 고을의 현감 최판석은 아전을 앞에 두고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뭐라? 낯선 선비놈이 감히 관아의 장부를 들여다봤단 말이냐? 예, 현감나리. 헌데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옵니다. 이 미련한 놈. 상평청 직인이 가짜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면 필시 예사 놈이 아니다. 우리의 비밀을 본 이상 살려둬선 안 된다. 당장 그놈의 입을 막아라. 그놈이 이 고을을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예, 나리. 소인이 처리하겠나이다. 아전은 현감의 관사를 나와 인적이 드문 산속의 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현감이 고용한 살수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자가 하나 있네? 타지에서 온 양반 놈이야. 양반은 값이 2배인 것 아시잖소? 알고 있다. 내일 중으로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절대 이 고을을 떠나게 해서는 아니 되네? 걱정 마시오. 언제 우리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나?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부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룻밤 신세 많이 졌소. 그리고 서연 낭자, 그대와의 대화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저 또한 선비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여 가십시오. 수현은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서연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천한 신분 속에 감춰진 그녀의 고귀한 정신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관리들의 비리를 더 조사하기 위해 다시 장터를 찾았고 밤이 깊어서야 외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검을 휘둘렀습니다. 수현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팔뚝에 스치는 상처를 입었고 재빨리 품에서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검을 피하다니 운이 좋은 놈이구나. 허나 그 운도 여기까지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죽는 자가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살수의 검술은 수현을 압도했습니다. 점차 수세에 몰린 수현에게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정확히 살수의 눈을 맞췄습니다. 살수가 고통에 주춤하는 사이 수현은 그의 어깨에 치명상을 입혔고 살수는 숲속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러자 숲풀 속에서 서연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비님? 서연 낭자. 어찌 이곳을... 방금 그 돌을 던진 게 낭자요? 선비님께 망신을 당한 관리들이 분명 보복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수연은 또 한 번 그녀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착한 처녀가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들이 선비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선비님이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장부 뒷장에 저들의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려.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소. 수현은 그날 밤도 서연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머물렀습니다. 한편 또다시 일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현감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들. 계집년 하나 때문에 이를 그르쳐 송구하옵니다. 날이 그놈과 계집년을 한꺼번에 처리해야겠다. 당장 살수들을 더 풀어놈을 찾아내. 며칠 후 상처가 아문 수현은 서연과 함께 다시 장터로 나섰습니다. 선비님, 저기, 저 자루를 든 사내를 보십시오.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저 자루 속에는 틀림없이 검이 들어있을 겁니다. 저 자는 살수입니다. 서연의 말에 수현은 긴장하며 그녀를 데리고 옆에 있던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사내도 주막으로 들어와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내가 일어나 계산을 하는 척하며 수현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자루 속에서 검을 꺼내려는 순간 서연이 품에서 꺼낸 메밀가루를 살수의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살수가 비틀거리는 사이 두 사람은 주막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번에도 낭자가 내 목숨을 구했구려. 사람들 속에서 자객을 알아보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했을 뿐입니다. 두 번의 암살이 모두 실패하자 현감은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더는 살수들을 믿을 수 없다. 연회를 열어 그 선비를 초대하라. 그 자리에서 독살하고 계집년과 그 애비는 잡아다 족쳐라. 며칠 후 수연은 현감이 여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 낭자, 현감이 나를 연회에 초대했소. 이것은 필시 함정이겠지. 맞습니다. 연회는 명분일 뿐 선비님을 해치려는 함정일 것입니다. 가시면 위험합니다. 허나 이미 참석하겠다 약조했소. 그리고 나 또한 그들에게서 알아내야 할 것이 있소.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한 곳인 만큼
제가 선비님의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관아 후원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선비. 우리 고을은 본디 길손에게 후한 법이라오. 자, 이리 와 내 옆에 앉으시오. 시간이 흘러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현감과 수현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이오. 내 술 한 잔 받으시게. 현감이 독이 든 술을 따르려는 순간 서연이 술 주전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현감나리, 이 술이야말로 방금 내린 귀한 술이옵니다. 부디 이 술을 드셔보시지요. 서연은 현감이 따라준 수연의 술잔을 일부러 팔꿈치로 쳐서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리. 그녀는 수현의 옷을 닦아주는 척하며 품에서 꺼낸 은수저를 쏟아진 술에 슬쩍 대었습니다. 은수저는 순식간에 검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수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수현의 호통은 서연에게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예, 나리. 그럼 나리께서도 조심히 살펴가셔요. 서연이 안전하게 빠져나갔을 거라 생각한 수연도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문을 지키고 있던 아전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은 수현을 잡아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붙잡힌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낭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대문 앞에서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현감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이 쥐새끼들을 잡았군.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이놈에게 주리를 틀라. 포졸들은 수현을 형틀에 앉히고 무자비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저 계집년도 함께 주리를 틀어라. 2번씩이나 내 일을 망친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이틀간의 혹독한 고심 끝에 서연이 먼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쓸모없는 년. 저 년을 끌어내 산채로 묻어버려라. 그만.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포졸들이 의식을 잃은 서연을 끌고 나가려 하자 피투성이가 된 수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림자. 나오너라. 그의 부름과 함께 창고 밖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창고 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호위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솜씨로 순식간에 창고 안의 포졸들을 모두 쓰러뜨렸고 그의 검은 어느새 현감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어명을 받든 암행어사 이수연이다. 살인교사와 수많은 부정부패의 죄를 물어내 놈을 체포한다. 현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호위무사 그림자는 현감과 아전, 포졸들을 모두 포박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수현은 곧바로 서연을 의원에게 데려갔고 다행히 그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수현은 관아 지하 창고에서 현감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찾아냈고 그들을 모두 한양 사헌부로 압송했습니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서연과 수현은 벚꽃이 만개한 연못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소, 낭자. 덕분에 3번이나 목숨을 구했소. 아닙니다. 그것은 선비님의 운명이 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아마 평생 그대를 잊지 못할 것이오. 저 또한 선비님과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수현은 한양으로,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현은 전국의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라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서연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임무를 마치자마자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서연이 있는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연 낭자. 계시오. 그의 목소리에 서연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비님. 어인 일로. 수연은 다짜고짜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오. 이곳을 떠난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낭자를 잊은 적이 없소. 내 평생의 여인은 오직 당신뿐이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그를 잊지 못했지만 너무나 다른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눈물 흘리는 서연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아버지도 조용히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마침내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서연은 글 공부를 시작해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학자의 반열에 올랐고 남편인 이수현을 도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은